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는 저 허희 평론가 선생님과 이소 평론가 선생님이 나와 주셨고, 시간상 지금 5시 17분이 무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스피드하게 조금 후반부는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들으시면서 저희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한 번에 제가 반영을 해서 마지막에 종합 토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소 선생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평론 쓰는 이소입니다. 제가 그 글을 조금 늦게 받아서 토론문을 작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허희 선생님이 작성하신 토론문을 봐서 이제 거기에 좀 없는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영현 선생님 글은 제 90년대 이제 여성 서사가 주로 택했던 방식, 그러니까 반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약간 저항의 방식으로 탈주하는 방식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여성 서사나 퀴어 서사가 포스트 가족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구조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탈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계보학으로 갱신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이제 상상력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물론 이런 변화에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금융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더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관이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 이게 너무 다 동의가 돼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사실 특별히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완전히 거의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족 서사로 읽어낸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일목요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뒤에 웹툰에 대해서 다시 쓰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은정 쌤 글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사실 시를 잘 몰라서 지난 10년 사이에 빛이라는 것이 어떤 시적인 것으로 등장한다라는 것도 사실 잘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여름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봄 문제랑 연결되는지, 내용적 재현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히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사실 저는 그 아마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서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허희 선생님 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라는 시적인 것과 돌봄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에 대해서 조금 구상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름이라고 했을 때 햇볕이 여름의 느낌이 확실히, 빛이라는 게 여름의 느낌이 있는데, 동시에 박준 같은 경우에 장마라고 하면 저 두 개가 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은훈 시인이 햇볕쬐기 이런 시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그때는 햇볕 하면 되게 봄날 같고 이런 느낌이고요. 빛이라는 게 장마 이러면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완전히 느낌이 사실은 달라서, 그 빛이라는 것이 여름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그 고리도 약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지연 쌤 글은 제가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저의 고민하고 맞닿아 있어 가지고 조금 길게 문의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읽을 때는 이게 좀 실험 보고서 같이 쓰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좀 실험 보고서 같았는데, 사랑, 결혼, 가족 이렇게 약간 행렬이 막 섞이겠죠. 여러 번 행렬이 섞이면서 일종의 매트릭스 같은 거, 고리 같은 것들을 구성할 텐데, 여기서 어떤 것을 변수로 잡아서 실험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자의 소설가들이 이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게 되게 진짜 그냥 편의상 스텝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스텝이 부재한 경우, 뭐 두 번째 스텝이 부재한 경우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수진 소설은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로 잡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부재하면은 결혼이랑 가족으로 이어지는 끈이 얼마나 허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서수의 소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은 없이 세 번째 스텝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지 시도하는 그런 일종의 사고 실험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이 부재하면은 그 세 번째 스텝인 가족은 규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성립되기가 어렵고 상상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봤고요. 김멜라 소설의 경우에는 그 변수가 두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인 사랑의 조건은 충족하는데 큐어 커플이니까 두 번째 스텝이 밟아질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스텝으로 가지 못하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두 번째 스텝이 부재하면은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사회적인 규범으로는 그 세 번째 스텝이 갈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함께 살고 뭐 함께 식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어떤 이상적인 원칙, 이념향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또 세 번째 스텝이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우리 사회가 두 번째 스텝을 하나의 문턱으로 삼아서 첫 번째 스텝하고 세 번째 스텝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수정 작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스텝이 다 완성됐을 때, 이게 다 완성됐는데 다시 새로운 변수가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첫 번째 스텝이 다시 시작될 때, 이때 이 행렬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첫 번째 새로 찾아온 스텝이 사라질지, 아니면 갈아타면서 다시 새로운 매트릭스가 형성이 될지, 이런 낭만적 사랑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 같은 것들이 매트릭스가 다 완성되고 나서도 얼마나 허약하게 좀 많은 압력을 감당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읽었는데, 사실 제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린 공경에 대해서 이 글에서 마지막에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결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보고서는 사실은 결론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죠. 백지은 선생님 작성하신 실험 보고서는 일종의 사회 구성론에서 ANT 이론으로 약간 이동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태 소설을 예로 들면서 이게 네트워크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 물론 저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저도 어떤 생생한 현장을 기술하거나 새로 무언가가 발생할 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이, 그거를 굉장히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잘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저 예전에 제가 실험실에 좀 있어 봤는데, 실험을 하면은 사실은 그 감도가 높은 장비는 까다로운 교수님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되게 손을 많이 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존재를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존재는 나의 한 100배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것을 넘어서 그 기계가 훨씬 더 우월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집에서는 식빵만 던져 놔도 곰팡이가 막 피는데 실험실에서 곰팡이를 키우려고 하면 진짜 안 자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도 곰팡이나 세균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임상 현장을 생각하면은 비인간을 제외하고 인간이나 제도 같은 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적절한 동맹 관계를 형성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 결혼, 가족처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구축해온 제도, 그것도 당연하게도 인간 중심적으로 구성된 어떤 레짐에 대해서 이 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구조적인 분석을 다 수행했는데, 이 분석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어떤 공경을 식별해냈는데, 이 공경 앞에서 우리가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로 약간 사유를 점핑할 때 정말 우리가 유의미한 대안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요즘 저의 고민이긴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어떤 난관에 봉착을 했고 그걸 인류세라고 말하든 되게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이론들이 여기서 막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저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어떤 태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과 사태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재현하고 표현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 개입해야 될 때는, 특히 이런 사랑, 결혼, 가족 같은 이런 아주 오래된 제도에 개입할 때는 당연히 특정한 지점에 개입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통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그냥 바로 내 옆에 사람이거나 뭐 다양한 방식일 텐데, 이때 우리는 여전히 언어의 문제를 골몰하고 뭐 후기 구조주의라고 하든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던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계급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점핑을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 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떤 한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신념까지는 가지면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는 희미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생각을 요즘 지그재그로 하는 것도 저도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래서 조금 질문을 좀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김기태 작가의 소설에서도 저도 조금 그런 걸 느꼈는데 물론 백지연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이 소설이 굉장히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앞에 보면은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때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밈이 되어버린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가 밈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새로운 구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다 망한 다음에 어떤 온기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톤도 저는 그래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거랑도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허희 선생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이라고 합니다. 소영현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실 때 와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당부를 주셔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가족 연대라는 주제가 실은 제가 요즘 많이 당착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올해 딸이 태어났는데요. 가족으로서 정말 연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요즘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아내하고도 와이프하고도 같이 일종의 그 육아 공동체로서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때로는 좀 불화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발표가 저에게는 좀 더 개인적으로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그 이번에 그 딸의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직 혼인 신고를 빨리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출생 신고는 해야 되는데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랑 말을 못하는 뭔가 되게 이상한 뭐 여기 가면 뭐 와 혼인 신고를 하셔야만 뭐 이게 또 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가족이라는 게 그냥 내가 뭐 어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결속체라기보다는 국가의 승인 없이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또 실감나게 느꼈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측면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다는 것,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구성원 같은 경우는 친밀성 여부와는 별개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행정이나 사법권 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권리나 의무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필터를 이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백으로 처리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학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의 이름으로 기획된 이 제도라는 픽션 대신에 문학의 이름으로 탈구축된 픽션을 제시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존의 어떤 가족관계를 훌쩍 넘어서는 그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실감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시도도 저는 중요한 어떤 도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가족 연대를 또 떠올리면서 같이 좀 눈여겨봤던 사람이 이제 뭐 자크 데리다였는데 데리다가 일찍이 사랑 결혼 가족 백지은 선생님께서 다루셨던 그 사망과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형태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시민적 결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제 시민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게 성이나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인데, 수에 관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복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게 제한과 어떤 현실의 괴리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용순 철학자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현재의 어떤 기표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 또 문화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괴물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괴물 같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런 면면들이 현재 한국 문학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했는데, 오늘 발표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서 그 점은 잘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백지훈 선생님의 글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 적고 싶었는데 좀 놓치셨다고 했던 그 생태계 네트워크와 같은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 연대를 제가 생각할 때 연대를 타인이라기보단 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ANT를 비롯하여 그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는 이른바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요즘 또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소설일까? 라는 좀 의문은 들었습니다. 저도 백지은 선생님이 글을 읽고 이제 문장 웹진에 접속을 해서 소설을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그런 문장들, 이를테면 즉석밥과 계란 반창고와 감기약, 뭐 이런 스피커 등을 친한 사이라고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물들을 어떤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의 친밀성을 맺는 뭐 이런 관계도 어떻게 보면 신유물론적인 시각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두 사람이 농담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실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백지훈 선생님이 발표문에 쓰신 요지와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다루신 문학들은 이른바 순문학 진영 안에 속해 있는 문학들을 가지고 쭉 점검을 해오신,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자장에 놓여 있는 작품들이죠. 그런데 뭐 최근에 문학 안팎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SF 장르이고, 이 SF 장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가족이라든가 남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을 혁파하는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을 해왔죠. 그리고 뭐 지금 한국 SF 문학의 대표 아이콘으로 언급되는 김초엽 작가의 경우에도 이런 가족, 뭐 연대라고 하는 어떤 층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작품들을 다수 써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떤 SF와 같은, 그러니까 리얼리즘 문학을 벗어나는 그러한 그 장르들 안에서 가족연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은정 선생님의 경우에도 역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그 한국적인 여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 현실과 접목시켜서 해명하는 작업들, 저도 큰 그 공부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왜 가족연대를 주제로 한 비평 포럼 서두에 빛과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발표문에 따르면 시라는 장르를 통해 돌봄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는 일이 시에 등장하는 가족과 연대의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의 목표가 이제 이렇게 쓰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빛과 여름에 대한 논의가 그 뒤에 이어지는 돌봄, 사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박준 씨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소 시인의 캣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나왔지만 사실 여름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할 때 그 앞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 자체로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둘 사이의 정합성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써주셨는데 그 당시 한국시 비평은 박준혜 씨에 열광하는 여성 독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또 시 비평이 있어서 여성 시인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충분히 읽어내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을 써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장은정 선생님께서 앞서서 신영철 평론가와 이수명 평론가의 그 글들에 나타난 어떤 젠더 규범적인 그러한 읽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충분히 납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성 독자들, 여성 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앞서서는 이제 젠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입체적인 층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분석들이었는데 그 뒤에 서술되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젠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하는 논자들마다 다 제각기 의미망을 다르게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일 루빈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성별 자체의 어떤 이분화된 양상을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 저도 좀 동감을 하고 있던 터라 이 여성 독자라고 하는 사실 이 여성 독자라고 하는 것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을 텐데 뭐 독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이제 젠더적으로 다시 고려가 어떻게 좀 세심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영현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웹툰도 이제 우리 문학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안에서도 웹툰 문예학이라고 해서 학과에 개설돼서 뭐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제목에 비해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나는 웹툰을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 뭐 이런 뭐 수강 후기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이제 현재 학제 안으로도 웹툰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쭉 분석을 해 오셨는데 이제 뒤에 웹툰 이제 뭐 만화에 대한 그 텍스트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물론 텍스트라는 칭의를 놓고 보면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은 문학이라고 하는 언어만으로 채워진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웹툰, 뭐 만화라고 하는 언어와 그림이 함께 혼합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석의 방법론의 차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또 다른 어떤 상이한 내포를 갖게 되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 깊이 있는 토론, 구술로 편안하게 말씀을 빨리 잘 해주셔서 진행에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순항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원래는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질문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아야 하겠으나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발표자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제가 발표 기회를 드리고 답변 기회를 드리고 받으신 답변 두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신 답변을 모두 몰아서 한 번에 짧게 한 10분 정도, 한 분당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소영현 선생님부터 답변을. 그 실제 현실과 그다음에 서사화된 현실이 사실은 격차가 꽤 있고 아무리 서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클리셰적이고 패턴화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정리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 엄마들과
남남을 읽으면서 받은 저의 어떤 문화적인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이 작품들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그 클리셰적이고 굉장히 패턴화된 방식이 아닌 근데 실제 현존하는 어떤 인물들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허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매체의 차이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의 차이인데 실제 지금 가족 그러니까 김희경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가족이라는 것 가족주의로부터 굉장히 많이 벗어났고 지금의 가족은 옛날 가족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고하게 여전히 가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 일상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김희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쩌면 그걸 무시한 채 내가 서사를 분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저의 질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민했을 때 그 정상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을 가지고 정상 가족을 고민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 가족이라고 해서 정상 가족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 어떤 그 구성 인물들이 퀴어라든가 뭐 미혼모라든가 싱글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구성하는 어떤 인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상 가족에 대해서 상상해 왔던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웹툰에 대해서 서사화된 언어적으로 서사화된 것과 웹툰을 동시에 그러니까 글그림이 같이 섞여 있는 이것을 동시에 같은 지평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사실은 그 현실을 어떻게 짚어내는가에 대한 차이로 좀 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언어화된 작품들이 놓치고 있는 현실을 그 다른 매체가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읽어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현실 포착이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같은 지평에서 뭐 읽어보려고 했다. 제가 뭐 읽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해서 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로 쓰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네, 그 다음 답변 해주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네, 백지은 선생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들었던 얘기, 선생님들 해주신 얘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면서 끝난다라고 그 마무리를 못해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소개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거의 뭐 분석 내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도 좀 과한 저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들었던 말씀에 대한 얘기해 주셔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제가 재밌게도 이게 일종의 실험 보고서 같다.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것에 각 항들이 뭔가 이 변수를 잡아서 항들이 변수가 될 때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논리를 구도를 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실험은 가족연대에서 각 항을 다 변수로 두었다기보다는 저 앞에 사랑이라는 항에서 섹슈얼리티가 결합되어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성의 이 성별로 남성 여성으로 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일원화가 부정되는 경우 뭐 이렇게요. 조금 뭐 동성애일 경우에 이게 더 어떤 식으로 친밀함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 그 섹슈얼리티의 착목한 이유는 당연히 가족이라는 것의 친밀성을 우리가 근대 핵가족에서는 섹슈얼리티로부터 가져오니까 그 부분에 관한 가족의 친밀도를 성과 사랑을 일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했던 거라 구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나 옳은데 이게 제가 좀 과하게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사회구성주의적으로 사랑, 결혼, 가족이 어떻게 이 관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요즘 막 유행하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뒤로 가더니 갑자기 여기에 인간 비인간 연대가 되면 이게 뭔가 쫙 이렇게 될 것 같이 점핑하는 느낌이 있다는 걸 저도 생각해서 아까 발표하면서도 유행하는 담론이 막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민망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제목이 이미 그렇듯이 앞에 이제 보면 밈 얘기도 해주시고요. 이 소설에는 이
두 사람의 계급도 있고요. 두 사람의 계급 문제나 둘의 노동 문제나 그 노동이나 계급이 어떻게 네트워킹 되는지나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제목 인터내셔널이 얘기한 이 두 사람의 그 두 사람은 처음에 막스 앵겔스부터 시작해요, 얘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 계급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왜 계급 얘기할 때 그것도 역시 ANT 유행의 그 영향이지만 녹색 계급이라는 말 뭐 라또르가 슐츠랑 같이 쓴 책에서 그런 제목의 책도 내고 해서 계급 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있지 않나? 뭐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 비인간 ANT를 경유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지점도 약간 이제 저의 차관에는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핑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하나는 저는 이 ANT로 어떤 시각을 이런 새롭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게 그렇게 봐야 할 어떤 특별한 장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이 있다든지 그렇게 봐야 할 뭐 어떤 사안이나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든지 그런 세계가 있고 아닌 세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까 이 선생님도 요즘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고민 그 고민이 그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랑 결혼 가족 이거는 너무너무 인간 중심적인 제도 권력 통치에 관한 사회 구성주의적 담론으로 우리가 쭉 얘기해 오던 거잖아요. 여기에다 갑자기 이런 장면에다가 어떻게 ANT를 딱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마 여기서도 그런 얘기로 당연히 이 ANT는 특별하게 ANT가 통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뭐 자연과의 만나는 세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르게 보는 심각하게 다른 아주 엄청나게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약간의 관점 변화를 사실 촉구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의 담론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실험실 설명도 되게 재밌었는데 라뚜르가 실험실 보고서를 쓰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실험실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곳을 생각하고 이 실험실 바깥을 생각하는 것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이런 권력 담론이든 통치 체제든 이런 것들도 실험실에서의 그 실험기구의 중요도처럼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사실 뭐 어떤 이런 비인간과의 연결 안에서의 중요도를 생각해 보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점핑이지만 좀 이거부터 다른 쪽으로 제가 고민의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 정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참 허희 선생님 말씀 그것도 아니에요. 저 너무 그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스펙트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특히 이 스펙트럼이라는 소설을 지금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루이라는 외계 종족인데 이 종족은 존재 자체를 개별자로 생각하지 않고 집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루이라는 개체가 죽으면 또 다른 개체가 나타나서 자기가 루이라고 합니다. 근데 쟤랑 걔가 뭐 남겨놓은 어떤 기록 같은 걸 통해서 걔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근데 그래서 존재가 그냥 개체로 이렇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종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뭐 되게 이상한 외계에 관한 개념으로 지금 SF적 상상력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개체 중심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지금 근대인들한테는 당연히 이상한 얘기지만 묘하게가 아니라 사실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걸 촉구하면서 사실 우리라는 개념이랄까요? 우리가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가? 우리 근대인들의 개인주의, 나의 개체적 독립성 이런 것들의 한계와 뭐 다른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분리 불가능을 계속해서 느끼고 또 뭐 촉구당하면서 사유할 것을 촉구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건 되게 강력하게 이제 인상적으로 제시되었던 그런 소설이어서 여기까지 내가 정말 생각을 연결시켜서 가족이라든지 연대의 개념을 개체로 존재하는 개인주의적 이 열정적 사랑이 자기를 주체화시키면서 다른 것과의 연대를 구하는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를 근데 멀리 가서 찾는 건 제 버릇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사랑에서 어디서 찾을 데가 없을까? 일상적인 곳에서 아니면 나의 문제로 제가 겪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없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조금 더 여기까지 저도 좀 생각해보고 공부해서 좀 이걸 글로 완성할 수 있다면 잘해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실 장은정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포럼을 SNS에 공유해서 이제 다른 또 관객분들을 모을 때 썼던 소개글 중 하나가, 저는 이번에 시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시집 비평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학평론가라는 이름이 하는 문학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시집평론가를 맡았습니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최근에 돌봄과 관련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문학평론에서도 의제로 많이 설정이 됐는데, 굉장히 유사한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서 약간 피로감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 담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적용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비평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시집 표지도 직접 보여드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제도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좀 더 물적인 대상으로 재설정을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비판이나 익숙한 논지들이 조금 낯설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허희 선생님께서 여름과 이제 제가 진행한 논의들의 어떤 정합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애초에 정합성을 좀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혹시 여성 독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생물학적 성별이 다시 환원되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비평적 담론들이 어떤 작품을 대하거나 혹은 비평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이 서사, 이 작품은 이성의 규범을 반복하고 있다, 혹은 성별 이분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허위사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주실 때 혼인신고라든지 아니면 그 출생신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미 성별 이분법화 되어 있고 이성의 규범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바로 점핑을 해서 그것의 환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그 논의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한 비판 자체가 어떤 비평적 클리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규범에 전제되어 있고 성별 이분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집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 독자라고 하는 그 존재도 우리가 그것을 또 환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젠더 규범으로 좀 축소해서 국한해서 얘기해야 그 논의가 무한정 확정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소호 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자세히 다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했던 얘기 중 하나가, 이소호 씨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설에도 썼던 내용인데, 90년대 이제 여성시에서는 아버지의 자리를 전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2016년 이후에 여성시라는 자리에서는 폭력적인 딸이나 어머니의 자리, 아니면 같은 여성들 간의 적대와 폭력이 훨씬 중요해서 아버지 자리가 거의 삭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조롱의 대상이어서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박준 시인의 시에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기표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의 어떤 무해한 특성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여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별 이분법이라고 해서 그 비판한다기보다는 성별 이분법의 규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공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텍스트에서 그것이 재현되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선생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토론과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 더 못한 게 남아있는데, 더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그럼 여기서 저희 포럼, 2차 포럼 마치고자 합니다. 번역 아카데미 3차 비평 포럼은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시작 전에 저희가 SNS나 기타 온라인 홍보 등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경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3차 비평 포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